민주당이 정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50시대 대공분실의 부활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예산에 넣기는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 분리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 소위가 내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문제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박성준 원내대변인을 연결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판사 출신의 4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공수처 문제와 내년 보궐선거, 한미관계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야당은 결국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의견에서 다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3년 유예안까지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이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결국 이렇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이관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경찰이나 새롭게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등에 이관할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과거 50시대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오히려 경찰이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 관련 인력도 같이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 규모로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학원과 PC방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홍보성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편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 지급 범위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그리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없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피해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경제 3법 가운데 상법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2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데요. 정치권 일부에서는 분리 처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적용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경제 3법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대립이 팽팽해 원만히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며 신속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기업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먼저 국민, 전문가 의견 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며 정무위는 법안 심사 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경제 문제는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간이 가더라도. 정기국회 내 통과가 여당 입장이지만 문제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야당이 경제 3법이 상정된 상임위 소위원장을 나눠 가진 데다 법안 소위는 보통 여야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 간 연관성이 적은 경제 3법을 개별 처리하자는 얘기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분리심사 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이지만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찬성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 처리의 경우 여야 의견이 적은 금융그룹 감독법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죠.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그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는데요. 김 기자, 어제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면서 추천위가 다시 재가동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오후 3시 30분에 열렸는데요. 회동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좀 완전한 합의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조금의 기대는 있었는데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야당이 요구해왔던 추천위 재소집을 이제 소집하기로 다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의 요구를 받고요. 여당의 재요구를 한 거였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를 받은 겁니다. 박 의장의 중재 속에 여야가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를 하면서 이 추천위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가 되는가 싶었는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오면서 법사위 심사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추천위는 추천위대로 하고 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야당이 이제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추천위 재가동을 받아들인 건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것에 방점을 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재소집된 추천위원회에서도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를 5명으로 낮춰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야당 추천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후보자 의결을 할 수 없는 이제 현재 구조에서 야당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공수처 추천위를 재소집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추천위 재소집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불신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되돌아가 보면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할 때 범여권이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중립성, 독립성 문제를 들었거든요. 현재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했던 게 아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다. 법안에서 보장을 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 취지와 다르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원내대표는 법 취지대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잠시 그 휴전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나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좀 늦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의 SNS를 보면요, 그 어제 회동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입장차만 확인을 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보면 기존 방침대로 법사위 심사를 할 거고 본회의 처리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내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30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이제 처음에는 공수처법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였는데 추천위가 재소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에 야당의 반발도 커서 이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그렇겠죠.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2일이 아닌 이제 3일이나 또는 이제 9일, 이제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 지명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12월 안에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 연내 임명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의석수가 밀리기 때문에 달리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 대변인 논평도 했었는데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좀 있었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내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택배 노동자 등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재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률은 70% 이상입니다. 현재 노동자가 내는 산재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50%로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해결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과 육아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제외가 되는 방안에도 오히려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라며 제외제도 전면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고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산재보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전속성입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 업체에 등록해 일을 하는 특고 노동자 특성상 전속성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어느 사업주의 일인지만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며 건별 보험을 통해 해당 업체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앱에 접속해서 그 오더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따지게 되면 그때 사고가 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전속성 폐지 시 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와의 구분이 어렵고 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기초에 마련된 산재보상 기준이 월별 소득의 변동성이 큰 특고 종사자와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특고 전속 요건의 설정의 필요성 등 재보상 책임의 주체라든지 즉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부담 주체를 어떻게 정할 건지 또는 보험료와 징수와 납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8대 국회부터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지만 경영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불발에 그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노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효율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미래 먹거리가 될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 556조 원 가운데 R&D 예산은 약 27조 원, 5% 규모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 건수로는 세계에서 최고지만 수입 면에선 세계 18위에 불과해 특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쓸만한 특허, 또 부족한 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전문가들은 박리담회식 저품질의 특허 출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가 박리담회식으로 특허 출원이 지금 고착화돼 있고 부실 특허가 남발되면서 인한 경제 손실은 2조 원 추정이 된다라는. 그러면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선 수임의 기준을 가격이 아닌 시간으로 바꾸는 등 특허 약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특허 출원수 등 기존의 양적 성과 중심이 아닌 질적 우수성 평가가 기준이 되는 특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허를 제대로 좀 평가를 해서 보호받아야 될 기술이라든지 보호받을 특허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에 우리 이 R&D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전문가들은 기술 모방만으론 냉혹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며 고품질 특허로 기술 자립과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가칭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행정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의 사퇴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 위원장과 김 장관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등의 막말로 국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과 수요 억제 정책, 세금 폭탄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집권 여당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 행정수도 실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의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주최로 어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토론회 참석자와 밀접 접촉자 확인과 함께 방역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24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야가 요즘 공수처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자제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조용한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발언의 강도는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현재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강도 높은 지적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 폭증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집회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광복절 집회나 개천절 집회 단속될 만큼 민주노총 집회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흔드는 집회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민주노총의 집회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정치권의 우려에도 민주노총은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집회 규모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대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권 잠룡으로 소환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유 이사장의 출마 가능성에 확실히 선을 긋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로 그런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또 대선 후보에 나서라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여권 잠룡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유 이사장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의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에서 상황이 변하면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들 중에 유 이사장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어 또 다른 주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제3의 다크호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의 발언처럼 요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외에 제3의 주자를 세워서 대선판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김경수 이 두 사람이 아니라면 또 어떤 인물이 여권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공수처 출범 논의가 내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 소위가 내일 동시에 열리면서 벼랑 끝 단판이 진행될 텐데요. 여당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인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이 결국 진행됐군요. 예.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다라는 것은 공수처 현안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난항이 일단은 좀 예상됐다. 그러니까 비공개 진행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난항이 예상됐다는 거고 한 3시 15분에 만나서 한 4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특별하게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내일 재소집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원점에서 재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시안의 마지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내일 오후 2시에요. 공수처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된 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소위가 있으면서 심사를 이제 변경할 예정인데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돼야만 이제 찬성을 할 때 헌법 개정이 되는 건데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는 7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헌법 규정으로 봐서도 이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현실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지연 전략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민주당 입장이고요.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않아야 된다. 전향적 태도를 좀 임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 관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까지 간다는 계획인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투트랙인데요.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면서 법사위의 이제 법안 소위에서 법 개정에 대한 심사는 병행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법안 소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 종족수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야당의 지연 전략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종족수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컸다. 따라서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카드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것은
여야가 이제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천해라 그리고 출범해라 그런 뜻으로 좀 보여지는데 야당도 이런 입장에서 좀 선의로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한다는 바람이 좀 들고요. 야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토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악용을 해서 3번 회의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전개상을 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실제 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갖고 나와야 된다. 공수처법을 빌미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입법까지도 연계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오늘 저도 이제 이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이 이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도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정을 보면 지난 6일 동안 예산 감액심사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증액심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증액을 통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일정을 보면은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급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국민적 합의라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예산 증액 과정에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워낙 중체대한 문제인데 시간적으로 쫓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이렇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 추후에 정책위 의장과 함께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당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합의라는 부분과 규모 이런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한 상황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이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운이 감돌던 공수처 문제가 어제 여야 회동으로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추천이 재소집이 결정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과 함께 관련 쟁점과 전국 현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이 재소집을 결정했고 여야도 동의를 했습니다. 추천일을 다시 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일단 수용한 셈인데요. 잘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회의는 회의대로 굴러가라. 그럼 뭐 결과는 모르겠고 우리는 법을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협치하는 듯이 하도 국민들이 뭐 독조한다고 하니 협치한 듯한 신용내기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 목에 칼 대고
내 말 들을래 말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한 번밖에 회의 안 한답니다. 딱 한 번 회의하고 거기서 끝낸답니다. 왜 이게 지금 그 결론이 안 나고 있냐면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10분이 계신데 이 10분들이 뭐 병력을 어떻게 맞췄는지, 재산 공개는 어떤지,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또 정과는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지 그게 하나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력서 내놓고 사진 붙은 이력서 하나 내놓고 찬성할래 말래 투표하자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서면 질문도 하고 또 그 자료 요구도 하고 그 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도덕성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러면 과연 사회적으로 뭐 논란이 될 만한 그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그럼 군대는 제대로 마쳤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재산은 그럼 제대로 형성된 것인지 무슨 또 불법이 없는 것인지 아무런 자료도 없답니다. 그냥 사람 이력서 하나 갖다 놓고 찬반 투표하자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한 번 회의만에 끝내자 그러면 한 번 회의만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필요하면 대면 질문도 해야 되죠. 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깜깜이 밀실 심사 하는 듯이 신용만 하자는 것이다. 칼에다 목에다 칼 들이대고 뭐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시니 국민들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일당 독재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일종의 뭐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추천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여당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이 지금 3분이 있는데요. 뭐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이 3분이 있는데 그중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그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도덕성이나 뭐 실력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이고 또 정치적으로 아무런 그게 편향성이나 그 참여한 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 대해서 여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정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걸 여당이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여당이 추천하는 걸 야당이 오케이 하든지 저희들이 무작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정이 이제 법이 통과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선책으로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의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거 상관없이 무작정 여당이 추천하는 거 너희들이 동의 안 하면 끝이야. 우리가 법 고쳐서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협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가 여전한데요.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 소위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에 칼 들이대고 말 듣든지 아니면 죽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야당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임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정의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11월 24일자 그러니까 오늘이네 오늘자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입법을 그때 강행 처리할 때 가장 컸던 명분은 야당에게 강력한 피토권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했고요.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고 바로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했죠. 이분도 오늘 공개적으로 발언한 걸 보니까 야당의 피토권을 무력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 이제 공수처를 발족시키겠다 한다면 여든 야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무작정 반대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봐서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법을 무작정 통과시켰다 그러면 소수 야당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하여튼 그래도 이제 결국 민주당이 이제 법 개정 카드를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뭐 대응 카드가 많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국회 보이콧이나 이 장외 투쟁까지 거론되는데 당내에서는 혹시 뭐 어떤 대응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 투쟁 주장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 기류는 굉장히 강성 기류이고요. 강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그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외 집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요. 또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또 시급한데 국회를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강원 양론이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병존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아마 수요일 내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저 강경 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오늘 봐야 되겠죠? 회의한 결과는 강경 기조가 굉장히 많이 아,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방금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 장악을 완성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그 징계 관련 법령을 조사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카메라 기사에 찍혀서 그때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징계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검 총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대검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될 텐데 대검 차장 하시는 분 조남관 차장이라는 분은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참모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 총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핵심 멤버지요. 핵심 그 참모를 하셨던 분이 차장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이승윤 그 검사장의 경우에는 그 이 지금 대검 차장보다 고시 기수도 앞이고 나이도 많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윤 지검장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같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추미애 사단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 추미애 장관 휘하에 검찰이 완전히 장악된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추미애 장관이 결정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총장이라고 그러시면서 극찬을 하셨던 사람이고 그래 그에 맞추어서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똑같은 잣대를 대달라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셨던 분이시고 민주당 측 정권에서 추천해서 후보가 되신 분 아닙니까? 후보가 돼서 총장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징계 결정했다, 직무 배제 결정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해명하셔야 될 일이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해서 밝히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상황 인식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 무엇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하고 직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희망을 갖고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내 집에 사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대한 꿈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생 집망이 이미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보통 많이 올라간 게 아니어서 어느 직장인이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재주로 두 사람이 벌어서 한 달에 그러면 가령 뭐 600만 원을 벌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저금을 했다 치자고요. 1년 모아봐야 3,600만 원입니다. 10년 모아야 3억 6천만 원이고 20년 모아야 7억 2천만 원인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평균 9억이 넘었었단 말이죠. 20년 모으고 나면 나이가 50이 넘어서 서게 됩니다. 아니 평생 그래 전세집, 월세집 전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정책이야말로 진짜 엉터리 정책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쓸까 생각해 보니 결국은 저희들은 이런 의심을 하지요. 세금을 많이 올렸어.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과표들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세 형태의 실제 국민의 간접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금이 많이 커지면 국가는 세입이 늘어나죠. 쓸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게 돈을 더 많이 퍼줄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세금으로 자기 지지층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국민이 무주택자가 되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게 패턴이 정형화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집을 빼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국민을 통제하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까?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 그 주택 배급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께서 현재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외교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일본 통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 일본 대사로 내정을 했는데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강창일 대사 뭐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관계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반감들이 크고 저도 똑같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대립할 건 대립하면서 외교관계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일 관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대치하는 국면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했느냐. 그동안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교적 고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 영향이 우리보다 더 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립된 거죠. 거꾸로 국내 정치에는 이 정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하죠. 그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게 선거에 이용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대일 관계는 보다 개선되어서 우리가 일본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또 대립할 때는 대립하면서 협조 관계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재정립이 아닐까 싶어요. 조만간 그 외통위 차원에서도 여야가 방미 일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간에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시고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부분은 대북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이 북한의 선 비핵화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선 종전선언 그 후에 비핵화 절차를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만 트럼프 정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자세도 보였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먼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담도 하든지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규모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화는 합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서명했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 국력의 강화는 우리 국방력 강화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 더불어서 외교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 진영과 튼튼한 외교관계를 우리가 굳건하게 할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활용해서 평화에 이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미 친선 외교가 동맹 관계가 더 돈독해진 전제하에서 중국과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된다. 베이스 캠프는 대미 외교 동맹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사선 중진이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가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균형이 무너져서 자칫하다가 나라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쏠리겠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좌파가 우파 다 건전하게 존재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현 실정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기본 목표를 자유우파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회복하겠다는 상식적인 세력들 이것이 잘 연대되어져서 좌파와 우파가 적절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데 제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곳곳이 영하권에 들면서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밤에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 공기가 탁해진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